안녕하세요. 2024년, 2025년 대입과 관련돼서 정시 모집 현장 지도에 이런저런 고려할 요인이 많을 줄 압니다. 어, 그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원여자 고등학교 교사 김명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욱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2024년 정시 모집의 주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 2022학년도,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죠. 2022학년도에 수능이 많이 바뀌고 정시도 확대된 모집 인원이 대학에 따라서 좀 늘어나고 그래서 좀 바뀌었고요. 2024학년도는 2024학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 4월 달에 2024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됐는데요. 모집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전형의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대학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과학탐구 2를 반영하는, 사실 뭐 과학탐구 2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과학탐구 2를 반영하는 대학의 일부 변화가 있었던 이런 특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수학과 과학을 특정 과목으로 제한한 이런 것들이 상위권 대학이 있었는데요. 일부 대학에서 이런 수학과 선택 과목을 폐지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늘어난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대학으로 보면은 경동대 양주 캠퍼스 그리고 을지대 성남 의정부 캠퍼스가 10%에서 30%를 반영하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해 왔는데요. 올 고3부터 즉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정시의 교과 평가를 포함했죠.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2024학년도에는 고려대가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한 이런 특징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주요 변화로 2023 대비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대학의 모집 인원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 조금 어지럽긴 한데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2023학년도,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주황색이 2023학년도, 파란색이 2024학년도,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으로 거진 거는 40% 기준이거든요. 언뜻 보시면은 그 화면에 보셨을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40%를 살짝 넘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전 연도와 비교한 거를 보시면은 건국대와 서울대가 다소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늘어났다라 하더라도 건국대 50명, 서울대 30명 정도 늘어난 변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규모가 가장 컸던 시립대는 오히려 한 30명 정도, 줄긴 줄어서도 30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화여대나 홍익대는 정시 모집 인원 규모를 40%로 맞춰야 되는 이런 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40%가 되지 않는데 2023학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난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0명, 70명 정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단은 뭐 40% 이상의 인원에서 한 30명 내지는 한 50명, 60명 요런 정도 인원 차이. 그렇다면은 모집 인원 규모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변화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과학탐구 2의 반영 방법이 일부 대학이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과탐 2를 반영하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대였죠. 서울대는 과학탐구 2를 반드시 응시해야지 지원 자격을 뒀었죠. 근데 2024학년도부터는 아주 전향적으로 바꿨습니다. 서울대 자연계 가기 위해서 과탐 2 꼭 안 해도 된답니다. 즉 필수 응시 이거를 폐지를 하고요. 대신 과탐 2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면은 가산점을 주겠다. 한 과목 선택하면은 3점, 두 과목 선택하면 5점. 그러니까 이 필수 응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사실 서울대 지원한 친구들이 연세대나 고려대 지원할 때 아무래도 원 과목보다 투 과목을 응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서울대 가기 위해서 그 점수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꼭 투 과목을 쳤는데 이런 그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서강대는 과탐2에 새롭게 그
가산점을 신설했습니다. 한 과목당 0.5점,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반대로 한양대는 기존의 과탐2에 3%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와 한양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대와 한양대가 과탐2를 폐지했다, 폐지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과탐2를 그 필수 반영해서 서울대가 폐지를 하고 한양대가 가산점을 폐지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아무래도 과탐2의 응시자 수는 이전 연도보다 좀 더 줄지 않을까.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 과탐2 선택한 아이들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2 과목에서 거의 전체 응시 인원의 1% 내외, 0.8%, 1.2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서강대가 가산점이 있고 서울대가 여전히 가산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난해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과탐 1 과목과 과탐 2 과목에서 동일한 원점수에서 표준 점수가 3점에서 5점 차이가 난 그 과목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서울대가 그 2 과목에 이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하지만은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그 받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친다면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런 가산점 정도의 불리함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과탐 2를 서울대가 필수를 폐지했다는 측면에서는 응시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정시 모집 주요 변화 중에 자연계 모집 단위와 관련한 필수 지정 과목은 수험생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 수학 과목 그다음에 그 지정 과목 폐지 대학이 는다는 점 구체적으로 뭘까요? 인문계 모집단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특정 과목을 지정한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계 모집단이 특히 공학 계열에 지원하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꼭 하고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를 꼭 하고 이렇게 수학과학의 지정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2024학년도부터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이 제한을 풀었어요. 먼저 서강대를 보시면은 2023학년도 사례를 보면 인문과 자연의 지원 자격이 다릅니다.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수학과 탐구, 수학하고 탐구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자연계는 반드시 수학에서 미적기하를, 탐구에서는 반드시 과학을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근데 2024학년도는 인문자연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이 모집단위에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들도 자연계로 갈 수 있고 자연계인 지원했던 친구들도 인문계로 갈 수 있는, 즉 인문과 자연의 벽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균관대도 역시 유사합니다. 2023학년도에는 인문자연에 이런 벽이 있었어요. 수학과 과학으로 인해서. 근데 2024학년도에는 수학에서의 자연계 수학을 지원할 때 꼭 미적분 안 해도 돼, 미적기 안 해도 돼라는 제한을 풀었다는 것. 단 탐구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까지는, 즉 과탐 하나는 꼭 응시하도록, 이렇게 서강대에 비해서는 과탐 하나가 여전히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연계에서 수학과 과학의 지정 과목을 폐지함으로써 인문계 쪽 친구들이 자연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제도상의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통합형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이 확률과 통계 과목보다 표준 점수 자체가 좀 높다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넘어오는 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작년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은 인문계 쪽에서 자연계로 가는 그런 현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2023 정시 서울대 교과평균 점수의 반영, 2024 고려대 교과성적 반영 전형이 신설된 점,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변화에 따른 대비 방안은 무엇일까요? 서울대가 그 교과평가를 반영을 올해 하죠. 2023학년도, 지금 올해 고3에 2023학년도에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 수시에만 있었던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고 그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에서 수능 60%와 교과평가 40%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수능 100%의 일반 전형을 1단계에서 2배수로 그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80%의 교과평가 20%를 반영하는, 즉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정시 모든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40% 혹은 20%를 반영한다. 요게 일단은 2023학년도부터 실시돼서 2024학년도도 그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생님, 그럼 서울대 교과를 정성평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정성평가라고 한다는 거는 그 1등급, 2등급, 3등급, A, B, C 같은 이런 그 등급을 점수를 부여하는 양적인 측면으로 그 반영이 아니라 성적도 반영하지만은 그 성취도를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도 포함하는 게 정성평가죠. 일단은 서울대에서 방안으로 채점 방안으로 그 제시한 거를 보면은 일단 교과 성취도는 1, 2등급 내지는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는 같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1등급만이 아니라 그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에서는 2등급까지 그러니까 다소 완화된 거죠. 1등급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도 교과 성취도에서 그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1, 2등급 그리고 진로 선택은 A는 반드시 받아야지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두 번째는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 중에서도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보다도 특히 진로와 관련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적극적으로 이수한 정도를 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적극적으로 이수한 거를 몇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까? 그런데 서울대는 예를 들어서 공대 지원하는 경우는 물리학2, 화학2, 기하. 요거는 결국 수학, 과학에서 공학을 공부하는데 핵심이 되는 이런 기초 과목 몇 개 중에서 두 과목은 꼭 들어라. 두 과목을 들으면은 일단은 좋은 점수를 부여하겠다. 요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성평가에서 당연히 교과 세특이 필수겠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이런 태도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 성취도, 진로 과목, 이수 정도, 교과 세특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학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즉 서울대 교과 평가는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종 대비하는 이런 평상시 학교 생활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최상위권 친구들이죠. 결국 최상위권 친구들은 평상시 학종 대비하던 거를 3학년 2학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학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서울대 교과평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 교과평가가 정성평가라는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을 신설한 고려대 교과 반영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서울대와는 좀 다릅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구체적으로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즉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를 20% 반영하는 인원을 1600명 정도 중에서 400여 명을 그리고 수능 100으로 선발하는 인원으로 1200명 정도를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400명 정도를 학생부 20을 포함해서 반영하는데 이때 학생부는 전교과를 고대는 반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교과 성적 20%가 상당한 부분에서 그 결과를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정시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합격자가 갈리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20%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점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학교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이 그 수능의 역량에 따라서 유불리가 아마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 그 등급도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성평가의 기록도 3학년 2학기까지 서울대입니다. 고려대도 등급은 3학년 2학기까지. 근데 3학년 2학기에 이 성적이 수능 시험을 치고 흔히 졸업고사를 치잖아요. 기말고사로. 근데 이때는 대부분 수능에 지쳐서 졸업고사에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최상위권 친구들 적어도 서울대, 고대 정도를 정시에서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졸업고사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사실 3학년 2학기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게 사실 3학년 2학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뭐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은 서울대와 고려대 이런 그 변화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런 그 계획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다음으로
2022년 입시에서 자연계열 지원자가 인문계열 모집단을 지원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의 이유는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인문계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2021학년도까지는 그 수학 나형을 하고 자연계 쪽으로 가는, 즉 인문계 쪽에서 자연계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2022학년도 지난해 수능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문계 쪽에서 자연계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연계 쪽 친구들이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미적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반드시 자연계 친구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적기하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도 지난해 같은 한 5% 정도가 사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통상 95% 정도가 미적기하 선택한 애들의 통상 95% 정도가 과탐을 선택한다로 친다면은 미적기하 선택한 애들이 그냥 자연계 갈 아이들이다.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2021학년도의 자연계 수학을 2022학년도 미적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고요. 2021학년도 인문계 수학 나형을 확률과 통계 응시한 아이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을 때 꼭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2021학년도에 가형을 응시한 아이들과 2022학년도 미적기하 응시한 아이들의 1등급 숫자를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납니다. 2021학년도에 가형 응시했던 애들의 1등급 숫자가 7,000명. 2022학년들은 평가원이 발표를 안 해서 추정 자료인데요. 한 17,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반면에 나형에서 1등급 받았던 13,000명은 1,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미적기하의 점수가 우수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시에서는 결과 점수를 가지고 총점을 가지고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학에서 점수가 유리하고 이 점수가 총점으로 갔을 때 유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인문계 친구들보다 점수가 유리해지다 보니까 자연계 쪽 지원하려고 미적기하를 응시한 친구들이 막상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결국 수학의 점수가 유리하면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예, 선택 과목별 점수의 불균형에 따라 교차 지원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걸 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실제 그 점수 사례를 보면요. 요건 아까 그 수능 2에서도 살펴봤던 건데요. 전국의 12만 건 데이터를 저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합을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요. 작년에 12만 건 데이터를 모아서 표준 점수 구간별로 도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 총점 합 370점 되는 아이들을 이쪽 미적기하 과탐 선택한 아이들 집단에서 누적 비율을 따져봤더니 약 17% 인원상으로 한 9,700등 정도 되는데요. 이 370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확통과 사탐 응시한 집단으로 가서 누적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4% 5% 정도 해당됩니다. 석차로 보면 2,900등. 다시 말씀드리면 370점이 자연계 쪽에서는 9,000등, 인문계 쪽에서는 2,900등. 거의 3분의 1 정도로 점수가 낮죠. 자연계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점수를 가지고 자연계 지원할 때는 인문계 대학보다 한 등급,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정도 아래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막판에 지원할 때는 모집단위보다 학과보다도 대학을 보고 선택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건대, 동대, 홍대 지원할 점수 자연계 쪽에서 그 점수가 인문계 쪽으로 가면은 뭐 중앙대, 경희대도 간다라고 한다면은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를 고려해서 한 단계 위쪽에 대학을 가는. 결국 이렇게 선택 과목별 점수 불균형이 총점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결국 교차 지원을 유도한 거죠. 인문계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자연계 미적기하 선택한 아이들의 이런 장벽은 없었습니다. 인문계 쪽에서 특정 과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고 필수 지정 과목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점수가 우수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장래의 어떤 진로보다도 당장의 진학을 하고 나서 뭐 전과나 내지는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뭐 계획을 가지고 지원한 아이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교차 지원을 실제 개별 대학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많았다고 그랬죠. 근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학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 대학 입학처의 확인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요. 서강대, 중대는 50%, 60% 정도, 시립대도요. 그러니까 시립대, 중앙대, 서강대는 50%, 60%. 이게 그 인문계 모집 단위, 그러니까 미적 기하 선택한 아이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한 인문계 모집 단위 평균이라고 친다면은 특정 모집 단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죠. 일부 대학에서는 뭐 상경계 모집 단위에 거의 뭐 90%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동국대 도 한 30% 정도까지. 외대가 비율이 낮은 거는 외대 자연계 선호도는 상대가 좀 낮은 편이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인문계 상위권에서 그 자연계 쪽 아이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인문계 이런 그 확률과 통계 선택하고 사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게 바로 지난해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023학년도 그리고 우리 2학년들이 대학을 2024학년도 어떨까요? 이 확률과 통계 미적의 이런 선택에 따른 점수 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출제가 되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점수를 받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적 기하 응시자가 확통 응시자보다 유리하고 이에 따른 선택 과목 점수 불균으로 인한 교차 지원 상황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인문계열 학생들은 정시 모집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할까라고 하는 자료를 보기에 딱 적합한 곳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거든요. 어디가에 그 입결이 공개돼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공개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전년도 그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의 합격선이 제시돼 있는데, 근데 인문계 쪽 그 수험생들이 봐야 될 거,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라는 지원 가능권을 가늠해 볼 때에 인문계 쪽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거기에 그 어디가에 공개되어 있는 입결선보다 조금 높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지난해 2022학년도에 자연계 쪽에서 인문계 쪽으로 많이 교차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에 합격선은 상당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인문계 쪽의 합격선 자체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자연계 쪽 아이들이 인문계 쪽으로 넘어오면서 합격선이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합격선을 보고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100분위 점수 80점이면 가겠네요.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지원 전략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렇게 자연계 쪽에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온 숫자가 많은 대학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가에 공개된 입결보다도 적어도 4.5점 정도는 높게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즉 자료가 낮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4.5점 플러스 시켜야 된다. 즉 일단 인문계 쪽에서는 전년도 입결을 볼 때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냥 미적분 하면 안 될까요? 기하를 선택하면 안 될까요? 이런 그 결과 점수로 나타나는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과목 선택을 고민을 하는 친구들 충분히 있고 또 우리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상담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먼저 학습량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적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최소한 학습량이 2배 이상 된다. 일단 학습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통 과목의 역량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들 많이 들으셨죠. 공통 과목의 비중이 75%고 또 실제 비중이 75%인데다가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 차이를 보면요. 선택 과목에서 차이보다 공통 과목에서 차이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보다 일단은 공통 과목에서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시 쪽에만 집중하는 그 전략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계, 자연계 쪽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문이 더 넓어진 거죠. 자연계쪽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상위권 대학에서 의치한 약 쪽으로 빠져가는 친구 내지는 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 때문에 순수 공대 자연계 학과들이 조금 문이 넓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2022학년도부터 이 통합형 수능으로 수학 점수가 우수해지면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본다면은 자연계 쪽 친구들은 사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렇지만은 인문계 쪽 친구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문계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 인원 규모가 40%로 상위권 대학에 늘었다라고 하지만은 이 통합형 수능의 수학 점수로 인해서 인문계 쪽으로 넘어오는 비율 때문에 인문계 쪽에서 정시만을 바라보는 거는 좀 위험하고 수시와 정시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전략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인문계 쪽 친구들은 조금 더 힘을 내는 방법밖에.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것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계 쪽 친구들이 수학 어차피 안 돼요. 저는 점수 안 돼.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기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또 정시보다 수시 쪽에 좀 더 집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길을 좀 북돋아주는 이런 것들이 인문계 쪽에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방면의 고려해야 될 요소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24 정시모집의 대비 방안을 좀 요약 정리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예, 앞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시 전형은 일단은 점수가 우선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이런 그 교과 평가가 정량적, 정성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100%로 반영하죠. 일단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즉 점수에 따라서 지원 가능권이 달라지고 합격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득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제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선택과 집중, 즉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요걸 좀 더 하고 요걸 덜 하고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에서는 일단은 전 영역 균형 있게 공부하되 자신의 강점이 있는 거를 좀 더 살려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역별로 뭐 균형 있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점은 특히 여학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여학생 비율이 46%였거든요. 그런데 1등급 받은 비율이 여학생 비율이 25%가 채 안 돼서 25.7%인가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유독 이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학의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수학을 좀 등한시하고 오히려 국어나 그 영어 쪽에 좀 더하게 해서 이런 식의 전략을 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통합형 수능이 된 2022학년도부터는 이런 선택과 집중이란 그 용어는 타당한 전략이 아닙니다. 일단 1학년, 2학년에서는 전 영역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수시에서 정시로라는 모토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신 성적이 다소 아쉬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2학년 중반쯤 되면 저 그냥 뭐 수시 빼고요. 정시 뭐 40% 늘었으니까 40% 정시가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어 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인문계 쪽 친구들 정시까지 가는 거 그렇게 기회가 많은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수시에서 정시로,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수능 준비를 통해서 정시까지 가는, 아까 김명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정시 지원 가능권의 거의 절반 정도의 허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지원 가능권의 절반밖에 안 되는 허들을 일단 넘겠다는 목표를 충족한다면은 당연히 정시 지원 가능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시 빼고 정시 이것이 아니라 수시에서 정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모든 아이들은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할 수 있게, 특히 1학년, 2학년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 절대 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실제 정시 확대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순수 일반고 재학생을 위한 그 문은 저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현장에서 정시라고 하면은, 수능이라고 하면은 좀 멀게 느껴지죠. 수능 하면은 3학년 11월 셋째 주에 치르는 시험이고 뭐 아직까지, 근데 사실 1학년, 2학년에서 수능 모의고사를 친다, 모의 수능을 친다라고 하는 거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알면서
그게 바로 수능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낮아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아이들은 등급 하나만 놓고 이렇게 보는 경향성들 있죠. 이 A4 용지 빽빽한 이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도 많은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사실 이거 그렇게 많이 활용 안 하는 경향성도 있더라고요. 성적표는 크게 점수가 되어 있는 위쪽 부분과 보충학습을 위한 아랫부분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 등급만에 주목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급은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되면 끝납니다. 그러면요. 뭐가 중요할까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별 100분위 점수가 중요하고 이 국어, 수학의 평균 100분위를 평균 낸 평균 100분위가 중요합니다. 중간 하단에 있는 기타 참고 자료에 보면은 바로 평균 100분위가 나오죠. 저는 요 점수가 정시 지원 가능권을 가늠해 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그저 수시 수능 최저 기준으로 2등급 2개, 3등급 2개 정도만으로 활용으로 이미 끝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권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 국어, 수학, 탐구 1학년은 국어, 수학, 2학년은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100분위가 나오거든요. 요 100분위 점수 동그라미 2개, 별표 2개 애들이랑 꼭 확인하고 이 점수가 바로 너가 갈 수 있는 점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항별로 점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아랫부분에 있는 이 문항 분석 자료를 통해서 보충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평균 100분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정시모집과 관련돼서 현장 교사로서 지도해야 할 내용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현장 지도 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